포스코와 조선업계가 조선용 선박 재료인 후판의 가격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서민금융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험업계에 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K뱅크의 연체율이 0%대로 매우 낮은 것은 출범 당시 중금리 대출에 앞장서겠다던 다짐과 달리 주로 고신용자의 대출을 내줬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세 곳의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포스코와 조선업계가 조선용 선박의 재료로 사용되는 후판의 가격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하반기 협상은 지난 상반기와 달리 가격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포스코와 시황 악화와 적자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계의 주장이 팽팽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강사와 조선사는 후판 가격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는데 올 하반기 협상은 조선사가 적자 위기에 내몰린 상황인 만큼 원활한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상윤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지난달 말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포스코가 조선 3사에 공급하는 후판 가격은 연간 공급 물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지만 통상 톤당 50만 원대 초반에서 후반 사이입니다. 후판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포스코는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원재료인 철광석의 가격은 지난해 2분기 평균 톤당 55달러 선에 그쳤지만 8월 현재 시장 가격은 72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강점탄 가격 역시 지난해 2분기 평균 91달러 선에 거래된 이후 꾸준히 올라 8월 현재 톤당 194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포스코는 후판 가격 인상분을 조선사별로 다르게 협상하고 있지만 최근 열연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한 점을 감안할 때 후판 역시 최소 톤당 5만 원 이상 인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포스코의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선 3사가 지난 2분기에 모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10조 원의 자금 지원 덕분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고 삼성중공업 역시 올해와 내년에 추가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철광석과 유연탄을 장기 공급 계약으로 상당 부분 부여하는 만큼 현물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등 원자료의 시장 가격 상승이 후판 가격 상승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철강사와 조선사는 지난 2000년부터 후판 가격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2000년 초반에 철강사와 조선사가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어 이익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면 이번 협상은 조선사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어서 과거의 협상 테이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보험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보험료 자율화와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제도 변경 등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업계 우호적인 정책은 거둬들이고 서민 금융복지 증진에 집중하면서 업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각에선 정책 지원을 받던 호 시절은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저훈규 기자입니다. 지난 상반기 보험사들은 한 해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약 5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받은 정책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부터 추진한 보험료 자율화입니다. 이때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매년 20에서 30%씩 올려왔습니다.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랐습니다. 일례로 렌터카 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보험업계 주장대로 자동차 사고 때 대차 기준이 동일 차종에서 동일 배기량 최저가 렌터카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서민금융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들어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보험사들은 이제 정책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다시 내려야 할 판이고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계산기만 두드려 손해율 개선을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완전 폐지될 예정이던 보험료 조정폭 규제는 다시 살아나 2014년 수준인 연 25%로 통지됩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올릴 분위기도 안 됩니다. 정부가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며 유병자와 은퇴자를 위한 실손보험 출시를 요구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낮아질 테니 보험료를 깎으라는 게 정부 논리인데 유병자와 은퇴자를 실손보험이 끌어안을 경우 손해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보험업계에 대한 새 정부의 압박 요소는 보험료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정부는 30만 명이 넘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인데 이 경우 보험업계에 발생할 추가 비용은 1조 5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출범 넉 달을 맞이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대출 연체율이 0.0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연체율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출범과 동시에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K뱅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 넉 달이 지난 14일 현재 여신잔에 6,354억 원을 기록했고 총 연체율은 0.007% 수준입니다. 금감원 측은 이를 우리은행과 비교하며 K뱅크가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내놓은 중금리 대출 위비뱅크가 5에서 7등급 신용자들의 연체가 속출하며 총 연체율 3%대를 기록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에 대해 무척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회수 시점을 1년으로 두고 연체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넉 달치의 연체율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중금리 대출 상품인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는 6개월간 연체가 전무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중금리 대출에 앞장서겠다던 K뱅크의 대출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K뱅크의 신용대출액 가운데 신용등급 4에서 6등급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은 전체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1에서 3등급 신용자에게 빌려준 돈은 전체 60%에 달하는 등 주로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준 만큼 연체율도 그만큼 낮게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은 3년간 중금리 대출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한 동시에 연체율은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K뱅크가 실제 중금리 대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연체율 관리까지 잘 했느냐 여부는 출범 1년이 지나서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정부의 살충제 계란 부실 검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난각 코드 관리와 DDT 검출 등 이번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 대응의 허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수검사를 마친 농가 중 420곳의 살충제 성분 검사 결과를 다시 내놨습니다. 검사 결과 전북 김제, 충남 청양과 아산 이렇게 3곳의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스록이 검출됐습니다. 플루페녹스록은 사람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계란에서 검출돼선 안 됩니다. 지난 18일 오늘부터 출하되는 모든 계란이 안전하다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 된 겁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는 49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북 농가의 경우 달걀 껍데기에 표시하는 생산 정보인 난각 코드도 없었습니다. 계란 고유 번호인 난각 코드만 알면 살충제 계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더니 난각 코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경북 친환경 농장 2곳의 달걀에서 맹독성 제초제인 DDT가 검출된 것을 당국이 나흘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DT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살충제로 1979년 국내 시판과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계속해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살충제 뭐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좀 믿어지지 않고 망설여지긴 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길 것이다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 섭취자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서 살충제 5종을 위에 평가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문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떠오른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에 접어들었는데 장관 임명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장관의 부재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 조직 개편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중소벤처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기부의 수장인 장관 임명이 오리무중입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조차 발표를 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18개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중기부 장관만이 공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고 중기부 출범이 한 달인데 중기부로 선장 없는 항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장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기부는 현재 최수구 차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초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이 됐지만 현재 청와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조직 인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실질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있는 고스란히 내부 인사 공백과 업무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관이 부재한 가운데 중기부 내부 조직의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13국 41가로 출범한 중기부. 기존 중소기업청은 일관 6국 체제로 유지되어 왔지만 이번에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조직도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 정책실 모두 공석입니다. 장관 인선이 마무리돼야 실장급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실장급 인사가 나지 않다 보니 조직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중기부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첫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수장 없이 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중기부는 장관 인선 후 9월 중 출범식과 함께 별도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중기부가 문정부의 상징적인 부처인 만큼 청와대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지 신탁이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총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를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로부터 해당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게 되면 한 달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하는데요. 이를 신탁받은 금융기관은 60일 이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거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백지 신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장관이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위탁해야 하는 이 백지 신탁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당초 장관 적임자에는 중량급 정치인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실제 청와대에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벤처기업인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의 경우 스스로 일궈낸 회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를 대변해줄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서 중소기업계를 대변할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수규 차관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지만 장관 부재 속 실질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안타깝다, 답답하다라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중기부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문 정부의 큰 그림과 맞닿아 있는 만큼 하루빨리 장관 임명을 통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계를 둘러싼 현안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선 지연 문제에 대해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유독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6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약 93조 1천억 원으로 8월 들어 보름 동안 6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간 1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올해 들어 전월 말 대비 개인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난 5월 1조 3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을 고려하면 이번 달 증가액은 올해 들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통상 대출금리가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높아 대출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택을 사면서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사후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회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2월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반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1% 낮아졌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한 것은 올해 1월 30일 이후 27주 만입니다. 서초구 아파트 매매 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0.01% 떨어졌으며 역시 27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 아파트 가격도 같은 기간 0.01% 떨어지며 하락 반전했고 서대문구와 성동구, 종로구의 아파트는 일주일 전과 같았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 19일 하루 거래액은 2조 6,018억 원으로 역대 최대 하루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8일 장마감 기준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인 2조 4,300억 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빗썸의 거래액은 이달 9일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1조 원대를 돌파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2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 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다른 가상화폐의 가치도 오르면서 시장 전체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지만 이는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의한 착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533곳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60조 6,868억 원으로 기존 사상 최대인 작년 동기에 48조 7,689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 SK 등 세계그룹의 순이익을 제외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계그룹을 뺀 상장사 순이익은 작년 상반기 30조 876억 원에서 올해 25조 794억 원으로 16.6% 줄었습니다. 533곳 중 적자 전환 기업도 46곳으로 흑자 전환 기업 38곳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이익 성장의 과실이 전체에 돌아가지 않고 특정 기업에 몰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가 특정 기업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7월 폭염과 폭우에 상추와 배추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생산자 물가 잠정치는 101.84로 전달보다 0.1% 오르며 5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 등 1만 9천여 곳에서 생후 6에서 59개월 아동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의 공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애플의 아이폰 8과 LG전자의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에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셨습니다. 이제는 파랗게 드러난 맑은 날씨가 그리워지는 듯합니다. 종일 흐린 하늘에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내일 역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새벽에서 오전 사이 또 오후 한때 예보도 있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다만 곳에 따라서는 최고 6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고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고기가 가장자리 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기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새벽에서 오전 사이 한때 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한낮에 강릉 3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도 역시 새벽에서 오전 사이 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서서적인 내일도 소나기가 지나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주말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